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지난번 영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를 쓴 프레더릭 포사이드입니다. 작가에 관한 글은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절대적 언론 자유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오늘날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절대적 언론 자유, 프레더릭 포사이드. 어느 일요일 아침 8시 반, 전화벨이 10번 울리고 난 후에야 빌 체드윅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웃 간에 알고 지내는 헨리 카펜터에게서 온 전화였다. 썬데이 꾸리에 읽어보셨어? 아니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체드윅은 침실로 돌아와 파자마 위에 바지와 스웨터를 껴입었다. 꾸리에지를 사와야겠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헨리 카펜터가 그러는데 나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는군. 체드윅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마침내 경제란 제3면에 자기가 전에 잠깐 관련을 가졌으나 지금은 도산한 한 회사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입이 딱 벌어졌다. 내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는 아내에게 신문을 건네주었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아내가 말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부정에 개입된 것처럼 암시하고 있군요. 암시하는 게 아니야. 충격이 가시자 화가 치민 체드윅이 말했다. 이 작자는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야, 빌어먹을. 나는 그 사람들로 인한 희생자였는데 말이야. 나는 성실하게 그 회사의 제품을 팔았지. 이 기사 때문에 내 신세를 망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 글을 쓴 작자를 만나본 적도 없단 말이야. 이름이 뭐지? 게일로드 브렌트예요. 기사의 필자난을 읽으면서 아내가 말했다. 월요일, 런던 교회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체드윅은 자기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변호사는 동정어린 표현으로 이제는 청산이 끝난 그 회사와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체드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 말을 들어보니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변호사가 말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편집인에게 기사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도 해답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체드윅은 따내기를 바랬던 2건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마침내 썬데이 꾸리에가 보낸 답장이 변호사에게 배달되었다. 비서의 서명으로 된 서신이었다. 편집인이 서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을 체드윅이 인정한다면 그의 편지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소리였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린가요? 체드윅이 물었다. 변호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지요. 신문사는 가능한 한 정정기사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론평의회에 제소할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문제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평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고를 바라는 일이 고작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소송하는 길밖에 없지요.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금방 시시비비가 가려질 사건이 아닙니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답니다. 명예훼손은 관례법에 따르는 것이고 과거 수백 년에 걸쳐 나온 판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해석이 구구합니다. 선생의 경우 아주 사소한 것일망정 어떤 면에선가 앞서 발생한 소송 사건들과도 다른 것이 되겠지요. 또한 선생이 그 회사에 관계하고 있었을 때 자신은 회사의 부실한 신용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선생은 부자신가요, 체드윅 씨? 아니요. 집과 차가 있고 몇천 파운드의 저금이 있을 뿐입니다. 재판을 하면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소송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판정된 손해배상액의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상모략이 따릅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신문사 쪽의 법률 고문들을 정직한 사업가로서의 선생의 평판에 대해 먹칠을 하려고 들 것입니다. 법정에서 행한 모든 진술은 공개적으로 보도될 수 있고 증거를 들어서 그렇게 실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선생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소송에 따르는 위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일일 것 같군요. 체드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튿날 아침 체드윅은 신문사로 찾아갔다. 제복을 입은 덩치가 커다란 수위 앞에서 그는 자기의 성명, 주소, 만나고자 하는 사람, 용건 등을 면회 신청 용지에 기재했다. 반 시간 정도 지난 후 단정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저는 에드리안 세인트 클레어라고 합니다. 벅스턴 씨의 개인 보좌관이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가 물었다. 체드윅은 편집국장을 직접 만나서 자신에 관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자신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벅스턴 씨와의 면담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매우 바쁘십니다. 그럼 게일로드 브렌트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세인트 클레어가 답했다. 대개 변호사가 다시 서신을 보낼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 쪽 법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드윅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도서관으로 가서 신문 스크랩을 뒤져보았다. 최근에 있었던 한 명예훼손 사건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 인기 작가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3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출판사 측과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배상 판정을 파기함으로써 양측 당사자가 각기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고 원고는 고등법원에 판결을 번복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소송 비용에 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5년이나 끄는 동안 재판 비용은 4만 5천 파운드에 이르렀다. 출판사 측에서도 비슷하게 재판 비용이 들어 결국 7만 5천 파운드를 잃게 되었지만 그들은 보험에 들어있었다. 원고는 승소했으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파산했던 것이다. 빌 체드윅은 결코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변호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행한 모든 진술은 공개 보도될 수 있고 증거를 들어서 그것을 실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일지언정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러한 면책은 절대적 면책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의 묘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일요일 아침, 체드윅은 게일로드 브렌트의 집 앞에 섰다. 30대 중반에 사근사근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다. 브렌트 씨 계신가요? 체드윅이 물었다. 꾸리에지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브렌트 부인은 돌아서서 복도 쪽을 향하여 여보! 하고 불렀다. 잠시 후 40대 중반의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체드윅은 신문 스크랩을 내밀면서 말했다. 방해를 해서 미안하오. 그러나 이 기사에서 당신은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또 이 기사는 나의 사업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소. 아니 여보시오. 브렌트가 말했다. 적절한 경로가 있는 법이오. 먼저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그렇게 했었지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 나는 편집국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요. 당치도 않은 짓이오. 브렌트는 짜증을 내며 문을 닫으려고 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체드윅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주먹을 쳐들어 브렌트의 코끝을 쳤다. 연골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윽 하는 소리를 내지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돌았고 코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과 맞닥뜨린 것처럼 쏘아보다가 문을 쾅 닫았다. 체드윅은 길모퉁이에서 경관을 차단했다. 그가 말했다. 순경 양반, 폭행 사건이 났어요. 폭행 사건이라고요? 어디에서요? 나를 따라오시오. 체드윅은 이렇게 말하면서 재빠른 걸음을 떼어놓았다. 바로 여기입니다. 32번지요. 수상쩍은 눈길로 체드윅을 바라보면서 순경은 배를 눌렀다. 브렌트 부인이 나타나더니 체드윅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인, 체드윅이 말했다. 이 순경께서 댁의 남편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브렌트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집 안으로 사라졌다. 몇 분 전 이 사람은 코를 얻어맞았습니다. 체드윅이 말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경관이 브렌트에게 물었다. 그렇소. 체드윅에게 눈을 부라리며 브렌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경관이 말했다. 그런데 누구의 짓입니까? 내가 가해자요. 체드윅의 말. 경찰서에 가서 해명하겠소. 순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좋습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체드윅은 자신의 행동을 법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100파운드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다. 재판을 앞둔 런던의 주요 신문사 사회 부장들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꾸리에지의 게일로드 브렌트 기자가 폭행 사건에 관련되어 다음 주 월요일 노스 런던의 치안 재판소에 출두하게 되었으며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빌 체드윅이 법정에 들어왔을 때 취재 기자석은 꽉 차 있었다. 체드윅은 스스로를 변론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은 무죄임을 주장하였다. 체드윅은 변호인 역할을 함으로써 선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 검사는 사건의 진상을 대략 설명하고 나서 클라크 순경을 호출하였고 순경은 체포 경위를 증언하였다. 그 다음에는 브렌트 기자가 호출되었다. 그는 증인석에 올라가서 선서를 했다. 체드윅이 몸을 일으켰다. 재판장님, 그는 판사를 향해서 말했다. 저는 저의 주장을 유죄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판사는 검사에게 물었다. 이의 없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논공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체드윅이 말했다. 판사는 브렌트에게로 몸을 돌렸다.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증인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브렌트는 증인석을 떠나 방청석에 가서 앉았다. 체드윅 씨, 당신은 증인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다만 저의 가명을 호소하기 위해서 몇 마디 진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요. 판사석을 향해서 진술하고자 일어선 체드윅은 착착 접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재판장님, 6주일 전 게일로드 브렌트 씨는 썬데이 꾸리에지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판사가 물었다. 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판사는 그 스크랩을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다. 그 기사 속에서 게일로드 브렌트는 저에게 아기에 찬 중상을 퍼부었습니다. 체드윅이 말했다. 그 기사는 파산으로 청산을 하게 된 어떤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 기만당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인즉 저의 실수로 돈을 날린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사를 쓰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형편없는 신문쟁이 놈으로부터 그 사건에 공모하였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동요가 일었다. 기자석에서는 연필이 맹렬한 속도로 굴러갔다. 그때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브렌트 기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 봐요. 그가 외쳤다. 법정에서는 조용히 하시오. 정리가 소리쳤다. 당신의 분노는 이해하겠소, 체드윅 씨. 판사가 근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경감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재판장님, 체드윅이 공손한 자세로 말했다. 조용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느닷없이 다른 사람을 때렸을 경우 그의 동기를 참작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동기를 설명해 보시오. 판사가 말했다. 그러나 말은 삼가서 하시오. 이 거짓말이 실린 후 하고 체드윅이 말을 이었다. 저의 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브렌트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가 언성을 높였다. 나는 다만... 법정에서는 조용히 하시오. 정리가 다시 외쳤다. 체드윅은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광대가 너무나도 게을러서 자기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유력한 신문의 법적, 재정적 울타리 뒤에 숨어서 자기가 한번 만나볼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달리 취할 방법들이 있어. 판사가 말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신문과 맞설 수 있는 개인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참작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편집국장을 만나 문제의 기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일로드 브렌트를 직접 만나 보러 갔던 것입니다. 아, 판사가 말했다. 마침내 동기가 나왔군요. 당신은 그에게 해명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나요? 해명하려고 갔었지요. 하지만 그는 제가 신문사에서 당했던 것과 똑같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판사가 물었다. 저는 그의 코를 한번 쥐어 박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자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법정을 훑어보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자제력을 잃어서 고무줄로 콩코드기를 날려보냈군. 판사는 언성을 높여 말했다. 당신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꼈겠지만 분명히 브렌트 씨를 구타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시민들이 사적으로 언론인들을 쥐어박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어. 50파운드의 재판 비용과 아울러
1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요. 빌 체드윅이 수표를 끊는 동안 기자들은 부산에게 전화기와 택시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가 법원 건물의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돌아보니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진 브렌트가 서 있었다. 개새끼, 그가 말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해놓고 무사하기를 바랄 수는 없을걸. 천만에, 체드윅이 말했다. 법원에서의 진술은 탈이 있을 수 없소. 그것이 바로 절대적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야. 하지만 남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순 없소. 왜 못하지? 체드윅이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도 그렇게 했잖아. 어떠셨나요? 작가는 실제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 작품을 쓰는 동기가 그동안의 기자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정보 안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언짢은 뉴스가 아니라 조회수와 판매 부수를 위한 가식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언론의 역할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언론의 중요성을 존중하듯이 언론도 또한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정보와 기사로 항상 다가가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속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경우였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